내 생각은 이렇다 하고 말씀해 주실 분 계세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아들이 한의원을 개업하셨는데 엄마의 도움은 필요로 하고, 근데 엄마가 막상 도와주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좀 눈에 거슬리는 것도 있고 좀 더 하면 참 좋은데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아들은 딱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더 이상은 참견하지 마 했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들과 의가 상하는 그런 체험들을 하니 이거 가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가서 진짜 아들이 원하는 대로 딱 그만큼만 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여쭤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들이 하자는 대로 해줘야 된다. 응? 안 가면 좋겠다. 갑자기 막 거수할 상황이 생기는. 그러면 대표적으로 난 아들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대표 발언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마이크로 한번 이렇게. 예. 예, 저는요. 노란 거 마이크 이렇게 좀 대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는 먼데 제주도에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저가요. 결혼 생활 한 지는 한 41년쯤 되는데 아들만 셋이에요, 저가. 그랬는데 저희 아들들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우리 사모님 같은처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직장 생활 서로가 다 했는데 저가 이제 가서 집안일을 조금 도와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애가 엄마 다시는 안 가면 안 되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엄마는 안 가겠다 해서 발을 딱 끊었어요. 똑같이 발을 딱 끊고 한 3년을 안 갔어요. 애들 키우면서도 그럼 너희들끼리 살아봐라. 한번 너희들끼리 어떻게 사는가 잘 살아봐라 해갖고 안 갔더니만은 그때서는 엄마 이제는 좀 와줬으면 좋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생각인데요. 좀 당분간 아들이 아무리 고달퍼도 죽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부부가 사니까. 그러면 안 가고 신경을 좀 꺼줬으면 저는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그거는 이후에 다시 아들이 불러서 도움을 청할 것이다. 근데 그때는 정말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청할 것이니 그때까지 전략적으로 좀 참아보자 이런 얘기네요. 예. 근데 만약에 끝까지 안 부르면? 안 보면 안 보는 대로 우리 제주도 사람들은 그냥 살아요. 안 봐도 괜찮다. 예. 안 봐도 괜찮아요. 네. 근데 자기가 자기 자식을 낳고 이렇게 살다 보면 내리사랑이 있어갖고요. 우리 큰아들도 그런데 내리사랑이 있으니까 지금 하는 말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엄마 나는요 엄마보다 더 열심히 벌어갖고 내 아들만 다 주고 빨리 죽어도 돼 괜찮대요. 그런 말 해요. 그러니까 지는 지 자식밖에 몰라요. 우리 제주도 사람은요 막 그냥 가서 자식들한테 막 응겨 붙으려고도 안 하고 또 도와주는 것도 좋아라 안 하고 하면 어떨 때는요 진짜 딱 남들처럼 살 때도 있어요. 없잖아요. 어느 무슨 뭐 조사한 연구에 보니까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가 몇 살까지 살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냐 하고 명문대 대학생들 물어봤더니 뭐 몇 살이라 그랬죠? 60. 지금 우리는 이미 저 세상으로 갔어야 할 나이야. 근데 안 가고 있으니까 이런 고통이 오는 거지. 근데 반대로 나는 그래도 아들이 원하는 만큼만 딱 도와주면 좋지 않겠냐 하시는 분 계세요? 그래도 아들이 원하는 대로만 도와주면 되지 않겠나? 난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다고 이렇게 딱 끊고 그러면 그게 무슨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냐. 그래도 부모가 조금 더 마음 내서 자식 좀 달래면서 그래도 같이 가야지. 이런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아까 계셨는데? 네, 어떻게 뭐 답은 없지만 나름대로 자기가 선택한 그런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가 동시에 존재할 테니 내가 선택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선택을 하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것은 내가 충분히 고려하고 마음을 내서 선택을 한 거니까 수용하면 되고, 긍정은 내가 생각한 대로 딱 그걸 원하는 결과가 있으니까 받아들이면 되는데, 우리가 왜 선택이 어려운가 하면 긍정은 받고 부정은 안 받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최대의 좋은 답은 역시 어떤 것도 나쁜 것 없이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니까 그렇다. 근데 어떤 선택을 하든 거기에 명암이 있고 음량이 존재하니 마이너스 되는 그 그림자를 내가 마음을 내서 수용을 할 수 있으면 사실은 선택하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이때 선택은 각각의 욕구의 수준차, 그 다음에 욕구의 자기가 느끼는 그러한 그 정도차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다를 거예요. 난 아이들과 떨어져서 있으면은 난 견딜 수가 없다. 나는 어떻게든지 아이들이 그래도 하루에 한 번쯤 전화는 해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얼굴을 좀 봐야 되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1년을 안 봐도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생각하고 오히려 잘 살겠거니 하고 오히려 속색이지도 않고 소식 안 들으니까 편하다 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을 필요가 있는데, 자매님이 어떠신지는 그거는 우리가 개인적 상담이 아니니까 일일이 그렇게 계속 주고받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가야 될 얘기지만 그냥 일반론으로 놓고 한번 볼게요. 같이 도와주면 참 좋겠죠. 부모님이 자식과 그러한 관계로 서로 함께 좀 새로운 삶에 대한 시스템이 생긴 거잖아. 예전에는 부모님은 자식들을 무조건 어떻게 해요? 키워주고, 자식들은 무조건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 먹고, 그러다가 이제 애가 다 컸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애가 다 커도 계속 있죠? 네. 다 컸으니까 안 도와주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말할 게 없는 거지. 도와주고 싶다. 아무리 또 내 아이들이 잘 살고 내가 실제로 객관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아이들보다 부모님의 재산이 더 없고 더 못 살아도 뭐 하나라도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내가 예를 들면은 뜨개질을 잘한다 해가지고 세타를 떠서 우리 아이들한테 주면 아이들이 좋아해요? 요새 뜨개질로 입는 세타 입는 애가 어디 있어 엄마 이러면 왜 이렇게 힘들게 이거를 해왔어? 근데 엄마는 그거를 입고 좋아할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한 달, 두 달을 스웨터를 떠가지고 입히는 생각을 하면서 그 밤낮으로 그걸 정성들에게 기워서 딱 주는데 애가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그거를 다시 갖고 가 그래버리던가, 그나마도 그냥 알았어 고마워요 하고 받으면 그건 진짜 양반이지. 그리고 난 다음에 입었냐 하고 물어보면 이러다가 그냥 누구 줬던가 버렸던가 그렇게 됐을 때 너무 큰 상처를 또 받게 되겠죠. 기대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아이를 돌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시작이 되고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지만 사실은 도와줄 일이 없는데도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런 일들을 벌인다. 예를 들면 아이는 부모의 도움이 이젠 필요 없어요. 만일에 제가 볼 때는 그 아드님이 도와달라고 하는 거 보면 엄마가 아이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너무 힘들고 어려우시다는 걸 애가 알았어. 그러니까 엄마 위해서 도와달라고 한 거지 자기가 진짜 엄마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도와줬을까? 요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는 엄마 위해서 오라고 한 것 같아요. 어때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엄마 도움이 실제로 필요해. 엄마는 프로페셔널이니까. 간호사 하셨으니 내 쪽에 도움이 되겠다. 전 그래도 거기에 표 안 던집니다. 엄마를 위해서, 엄마가 좋아하니까, 엄마가 행복하니까, 엄마를 위해서 사실은 자기가 필요한 것처럼 코스프레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들은 효자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오셔서 뭐든지 좋고 어머니가 좋으면 사실은 이거 해서 더 좋고 이거 해서 간섭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기가 경계선이 조금 넓어질 수 있어요. 정말 엄마가 필요하고 엄마가 도움이 주셔가지고 고마우면
그런데 딱 내가 하는 것만 엄마 하세요라고 한다면 제 개인 생각에 버리셔도 돼요. 아들은 엄마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엄마에게 효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들과 같이 함께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면 꼭 부모가 자식에게 도움을 줘야만 관계를 합니까? 거꾸로 이제 이렇게 역발상도 해봐야 돼요. 나 어디 가고 싶은데 여행 가게 나 용돈 좀 줘라. 이거 하실 수 있으세요? 못해요? 거봐. 못하지. 못할 것 같아. 내가 보면요. 엄마가 애를 너 휴가 좀 가라고 돈을 주지. 차라리 어떻게 내 애가 준 용돈을 받아 내가 써. 그런데 아이가 만약에 용돈을 주면 주지도 않아요. 저 주지도 않는데 준다고 쳐봐. 그러면요. 그거 받아다가 내 옷 사는데 나 여행 가는데 쓰세요. 아니면 그거 모아다가 거기다 이자 불려가지고 돌려주려고 생각해. 쓰세요. 이제 세대가 많이 바뀐 것 같네요. 네, 기쁘게 써주는 게 아이들에게 정말 행복을 주는 길입니다. 아이들이 주는 거는 어떻든 간에 안 받고 그 다음에 받아도 막 불편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모아다가 얘네들 예를 들면 뭐 한다 사업한다 뭐 한다 했었을 때 또는 아이들 손녀들 손주들 뭐 학원 간다 그랬을 때 할머니로서 턱하니 뭔가 내놔야지 하고 아끼고 저축해요. 어떻게 내 아들이 준 용돈을 써 하고 꼬부작 쌓아놓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엄마가 그 자기가 준 돈을 가지고 기쁘게 쓰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야. 그거를 보여주는 게 효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이들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아이들도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뭐든지 해주고 싶지만 받고 싶지는 않을 때 이거는 뭔가 외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무조건 부모의 도움을 받는 거지. 때로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뭘 요구하겠어.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하나가 뭐냐?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하고 착하게 산다. 이게 하나만 요구하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요구하는 거지? 그런데 다 크고 나서는 뭘 또 요구해요? 요구할 게 없지. 또 건강하고 또 우리 손주 손녀 잘 키우고 너만 잘 살면 된다 하는 것만 바라는 거지. 그리고 부모님한테 정말 자매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아들 잘 되는 거요. 내가 원하는 게 뭐냐니까 우리 아들 잘 되는 거래. 나라는 건 없어. 엄마한테는 다 우리 자식들밖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엄마의 사랑을 받고 나 사랑 많이 받았으니까 너무 행복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자기도 주고 싶은 그 마음,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마음, 효도하고 싶은 마음, 그것 좀 알아줬으면 하고 생각할까요? 이젠 아이들이 나에게 사랑해주는 것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사랑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사랑도 받는 거예요. 우린 받을 수 있어야 줄 수도 있습니다. 난 한 번도 안 받고 계속 줄 거야. 이렇게 될 때 아까 강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을 잘해야 되는데 열심히만 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는 엄마 없어도 아까 저 자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 하나 더 구하면 돼. 또 돈 조금 덜 벌면 돼. 좀 늦게 벌면 돼. 그런데 엄마가 오면 좋은 것도 있지만 반드시 좋기만 하겠냐? 안 그래요. 싫은 것도 있는 거야. 그러면 엄마가 와서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을 때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하겠죠? 그때 싫은 게 더 크게 느껴지면 오지 마 엄마. 그런데 좋은 거를 더 크게 느끼면 엄마 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싫은 거를 감수해야 되잖아. 그걸 자기가 딱 경계를 만들어준 거야. 요거까지만 해줘. 그걸 넘어가면 나 스트레스 받으니까 엄마 제발. 그런데 엄마는 그것만 해줄라니 도와주는 걸로는 택도 없는 거야. 내가 가가지고 조금
조금 더 해주면 더 좋아지는데 얘가 왜 이거를 거부할까? 자, 여기에서 아이가 정말 그걸 더 도와주면 좋아할 거 뻔한데 엄마가 더 도와주면 피곤할까 봐 엄마 위해서 제발 엄마 그것만 하지 마라고 말했을까? 아니면 진짜 싫어할까? 자매님 말씀해 보세요. 진짜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나 생각해서 엄마 더 이상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반반일 것 같아요. 저는 엄마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엄마가 힘들까봐 그런 생각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엄마가 와서 불편한 것들이 더 강하게 왔을 때 그것이 엄마가 도와주는 것보다 엄마가 있어서 불편한 게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경계예요. 거기가. 그걸 넘어서면 엄마랑 같이 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부모가 딱 거기만 해주면 너무 좋지만 이게 안 되잖아. 어떻게? 그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감정의 경계선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기 어려운 두 사람이 감정적으로 서로 융합이 돼서 감정이 왔다 갔다 전이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일할 때는 감정 전이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돈 받고 일하는 관계면 딱 돈 받은 만큼만 일해요. 내가 좀 더 일해주면 저 사람 좋을 텐데 우리 사장님 좋을 텐데 하면서 더 안 합니다. 딱 근무 시간 되면 칼퇴근하고 딱 나가지. 조금 더 해주면 좋은데 하고 마음을 안 낸다 이 말이에요. 왜? 아무 관계 아니니까. 사회적 관계니까. 근데 부모님 자식 간의 관계는 사회적 관계가 아니에요. 혈연 관계는 경계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식 간에 부모 간에 서로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더 좋은가? 경계가 명확할수록 훨씬 더 편해집니다. 적어도 거기까지는 안 넘어온다는 확신이 있으면 내가 조금 더 양보를 해서 엄마한테 엄마 그래도 도와줘라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근데 그 경계를 넘어간다고 항상 느끼면 그것도 허락을 못해요. 아예 엄마 오지 이러면 안 왔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자매님은 도와주고 싶은 욕구가 훨씬 강해요.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만약에 아이들과 같이 내 역할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딱 거기까지 해주시는 게 좋은데 문제는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죠. 왜?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눈앞에 딱 보면요 순간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 마음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아예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유능한 산부인과 의사야. 그런데 내가 내 아이를 받아야 제일 안심이 될 것 같아? 아니면 딴 사람한테 맡겨요? 자기가 자기 아이 받는 나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을 많이 못 봤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산부인과 선생님은 몇 안 되지만 자기가 결혼했을 때 자기 아이는 자기가 제일 신뢰하는 자기 동료 의사 선생님한테 맡긴다 하더라고요. 그럼 그 심리가 왜 그럴까요?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잖아. 그리고 내 아이니까 제일 소중하게 제일 정성스럽게 받을 수 있잖아. 근데 왜 못할까요? 내 자식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불안이 더 많고 내가 여태까지 잘했던 것도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면 나는 이 아이를 받는 의사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예를 들면 아빠로서 또는 엄마가 아니군요. 아빠로서 역할로 아이를 받는다고 했었을 때 그 감정의 전이가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명확하게 내 전문적인 여태까지 20년 30년을 했었어도 거기에서 내가 명확하게 내 전문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불안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전이가 와버리면 그거를 내 경계를 명확하게 사해서 내가 이거는 분명히 나는 의사로서 받는 거야. 아빠로서 받는 게 아니야.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게 그리고 오히려 손을 떨거나 긴장하지 않거나 해서 내가 사고를 내지 않을 가능성을 더 높이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혈연 관계에서 오는 이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계를 설정했다 하더라도 쉽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예를 들면은 우리 신부님들도 부모님이 식복사 해주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잖아요. 저희 수원교구에서는 그런데 요즘에 우리 수원교구의 어머님들은 이제 사제 어머님이 그 식사를 이렇게 해주는 식복사를 하지 않도록 그냥 교구에 우리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혼자 독자인 아들을 신학교에 보낸 부모님이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어. 홀로 어머니 계셔. 근데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형제도 없어. 유일하게 나 외아들이야. 그런데 어머니가 아무것도 못하시면서 독거노인으로 계시는데 어머니의 마음은 아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아들과 같이 좀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들이 와서 나를 항상 맞아줄 수는 없으니 내가 아들에게 도움도 된다 그러면 있을 수 있는 뭐가 생겨요? 그렇지. 내가 가가지고 짐 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떳떳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좋고 우리 아들도 좋고 얼마나 좋아. 일석이조지. 그러면 어머니는 따로 혼자 있어서 외롭지 않고 우리 아들과 함께 있었으니까 좋고 우리 아들 도와줄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도와줄 수 있고 거기에 용돈도 받을 수 있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신부님의 청소와 식사를 담당하는 정도의 그 경계선만 딱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 경계선을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다들 넘으신다는 경험이 있으세요? 안 넘는다고 맹세를 해도 넘어가는 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다. 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우리 아들 또 사제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도움이 되지 않은 건가요? 아, 도움이 안 돼요? 진짜요? 도움이 되잖아. 예를 들면은 10시 넘으면 주일학교 교사들이 사제관에 오지 못하게 딱 걸어 잠그고 누가 면담 온다 그러면은 어머니가 항상 누가 오는지 딱 모니터를 하고 신부님이 언제 어디서 뭐 어떻게 뭘 하는지를 일거수일투족에 다 시간관리표를 짜가지고 어머니가 관리해주면 신부님이 유혹에 떨어지거나 잘못될 가능성이 없잖아. 엄마만큼 확실하게 비서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네? 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불편한 점도 있죠. 근데 도움이 될 게 더 많다고 부모님은 생각하신다. 그건 부모 생각이고요. 근데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그렇게 아들 입장에서 자식 입장에서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이게 이제 남 얘기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막상 내 입장이면 이제 달라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일을 얘기할 때는 기가 막힌 프로페셔널인데 내 얘기가 딱 이제 시작이 되면 언제 내가 그런 소리 했느냐 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흐르는 대로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이고 말씀은 잘하시는데 자기 일은 못하네요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부자지간 그리고 자식과 부모님의 관계는 혈연으로 맺어졌는데 그때의 이 뇌는 서로 주파수대가 공진을 하기 때문에 아이의 어떤 다 컸다고 해서 아이가 조금 고통스럽거나 조금 힘들거나 하는 걸 부모님이 그래도 그거는 네가 지어야 되는 십자가야 하고 딱 경계를 세워서 분리를 하기가 어려워요. 같이 뭉쳐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부모는 절대 자식을 이길 수 없다. 자식이 떼를 쓰고 울고 보채면서 부모를 이기려고 하죠. 그런데 부모가 처음에는 넘어가다가 안 되겠다, 이 버릇 좀 고쳐야 되겠다고 네가 아무리 뭐 떼를 싸봐라 내가 움직이나 한다 하더라도 부모가 이깁니까? 자식이 이깁니까?
만약에 부모님이 끝까지 이길 것 같으면 자식은요, 자기 머리를 벽에다 쥐어 박아요. 이마에 머리통에 피가 터지면서 부모를 계속 이래도 안 사줄 거야? 이래도 안 사줄 거야?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해요? 부모가 결국 이길까요? 이기는 부모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자기 뱃속에서 낳지 않은 부모는 그럴 수도 있겠다. 부모는 자식을 이기기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그거를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식이 힘들어서 우는 울음소리를 부모의 뇌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거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면제를 드시고 곤히 잠들어도 아이가 울면 벌떡 일어납니다. 그 울음소리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계속 울어 제끼면요, 우리의 이 뇌는 그걸 듣지 않고 그걸 자꾸 꺼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달래주고 아이를 위해주고 뭔가를, 아이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니까 그걸 도와줘야 된다는 메시지 때문에 그걸 자꾸 꺼줘야 되는데 아이가 계속해서 울어 제끼는 걸 끝까지 견뎌주기가 어렵다. 그래서 결국 부모는 아이에게 지게 돼 있는데 아이는 기가 막히게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버텨도 결국 승자는 자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아이들 교육시키려면 부모님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보통 힘든 게 아닐 거예요. 이 아이들의 어떤 그 특성에 맞춰서 정말 그렇게 고집세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부모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아이가 있었을 때 그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교육시킬까? 쉽지 않습니다. 그걸 남의 얘기라고 아유 저런 식으로 교육하면 안 되지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어떤 애가 고속버스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어디 딱 정차하고 그 다음에 목적지까지 가는데 그 중간 정착지에 어머니가 이제 내려야 돼. 근데 아이가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리면 게임을 중단해야 되니까 안 내리겠다고 때렸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거 나중에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냥 들고 내려. 그냥 싫다고. 그럼 지금 안 내리면 어떡할 거야? 아 몰라 엄마 내려. 자기는 안 내리고 엄마 보고 내리래. 그래가지고 엄마가 안 내겠다 싶어가지고 이놈을 갖다가 번쩍 들어가지고 끌고 나오는데 애가요 완전히 대자로 이러고 양팔을 갖다가 그 좌석 옆에다 딱 걸쳐놓고서 완전히 그냥 틀어지고 안 나오더라고요. 부모가 끌어당겨도 안 일어나요. 결국 운전사 기사 아저씨가 다음 역에서 내리세요. 그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렇게 때렸으면서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는 아이는 저는 처음 봤는데 그런 아이 키운다 그러면 정말 부모님은 어떻게 키우시나. 그렇게 대단한 아이도 제가 봤는데 아무튼 부모님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자녀가 힘들어하는 거나 자녀가 어려워하는 거를 절대 여기까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가 안 된다. 그거를 넘어설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걸 알기 때문에 웬만한 자녀들은 딱 선을 그거 그냥 엄마 내가 그냥 엄마 용돈 줄게 엄마 그냥 써.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거의 다반사예요. 아무리 어머니가 우리나라에서의 최고의 간호사라 하더라도 그것보다 못한 간호사 두고 마음 편한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의사로서 환자들을 이렇게 진료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하면서 또 때로는 가만히 듣고 있어 보세요. 다 좋은 말만 있어요? 요건 요렇게 표현해주면 환자가 정말 좋아할 텐데 이런 거 없겠어? 근데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이건 말을 하면 제가 싫어할 거니 말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요 반드시 그건 이틀 안에 말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못 참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입으로 나오는 것도 통제가 안 되는데 그거가 나왔으면은 결국 아이도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습니다. 저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할 수 있느냐? 왜?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계속 어머니하고 자기가 부자지간이기 때문에 모자지간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 관계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수를 안 하고 완벽하게 뭔가를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부족한 면도 있고 모자란 면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좌충우돌 하면서도 경험을 통해서 얻어가는 것도 있잖아. 근데 부모님은 그러한 좌충우돌 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알아가는 그걸 견뎌주지 못한다. 어떻게든지 완벽한 우리 아들이 빨리 의사로서 최고의 경지에서 환자들을 잘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잘하는 거에 대한 칭찬보다는 못하는 거를 빨리빨리 고쳐주려고 하는 마음이 걸리니 의사 선생님으로서
어머니가 계시는 걸 한편으로는 좋지만 사실은 거기서 오는 피로감은 굉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환자 도와주고 하시면서도 진료하는데 어떻게 상담해 주는지 귀가 항상 우리 자식한테 이렇게 열려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거를 의식하지 못할까 아들이?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일 좋은 것은 솔직하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너 엄마가 있어서 좋은 것보다는 엄마가 있어서 불편한 게 더 많냐? 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가 아직도 충성 갈등에 빠져 있으면 엄마 아니야, 엄마가 있으면 좋아 라고 말하지만 진짜 얘기를 한번 해봐라 라고 했었을 때 사실 엄마 좀 그런 거는 있어 하면 안 가는 게 제일 자식에게 자식을 도와주는 거고 자식이 오히려 엄마를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나 내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니까 네가 그 정도 나 위해서 배려해 줬다면 그래, 그 배려 고마우니까 딱 네가 원하는 대로까지만 내가 하마. 그러나 그 경계를 넘어가면 너도 확실하게 말해줘라. 근데 말해주는 수준이 지금 넘었죠? 뭐라고 하셨더라고요? 지랄을 한다 그랬나? 네? 복종하라고? 예, 그 말고 그 전에 뭐라고 막 성질 부린다고 했나? 뭐 하는데 그 정도까지 갔으면 몇 번 얘기했는데 엄마가 계속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자신하기가 어렵다. 그냥 아들이 끝까지 그냥 참아주는 길밖에 없는데 언제까지 참아줄라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실히 아시고 못 넘을 것 같으면 그냥 아예 너 그냥 간호사 하나 더 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매님이 지금 이 질문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가 완전히 애하고 끊어질 것 같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뭐하러 거기까지 밀어붙이냐고. 지금 딱 보니까 앞으로 결말이 어떻게 될지 뻔하게 보이는데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면 이때 조금 이렇게 좀 다른 선택을 해주신다는 것도 참 오히려 아들이 우리 엄마 다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질문이 간호사가 갑자기 빵꾸를 냈어. 그래서 갑작스럽게 뭔가 간호사가 필요해. 그때는 뭐 지금 물불 안 가리고 도움이 필요하지. 언제 어떻게 갑자기 사람을 구하겠어.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지. 그때 엄마를 부르면 엄마가 너무 기분이 좋죠. 최고로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나를 찾았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네. 가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가주면 아이는 그땐 좋잖아. 근데 그랬을 때 나의 이 뿌듯한 자존감과 효능감이 경계를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으로 더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무도 필요한 존재라는 이 자의식이 아이에게 내가 엄마가 있어서 거봐 얼마나 좋아. 그리고 너는 이 엄마한테 도움을 많이 받는 거야 라는 이 자의식은 점점점 아들이 설정한 경계를 넘어갈 수 있는 자기 자신감으로 점점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필요할 때 딱 그만큼만 가서 도와준다. 그럴 수만 있으면 또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또 넘어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고 도와주셔야지 아무 생각 없이 가시다 보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넘어갔을 때 아들이 또 거봐 엄마 제발 오버하지 말라 그랬잖아. 또 이런 소리 들으면 화딱지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네가 필요할 때만 불러 제끼고 이제 와서 또 다 끝나니까 뭐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 틀리냐? 야 내가 너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밖에 안 보여? 이렇게 하면 또 의의가 갈라지니까 저 같으면 이제 이럴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도와주고 싶다만 내가 도와줘도 결국은 또 너하고 나하고 의상할 일이 또 생길지도 모르니 너무 안타깝다. 내가 정말 도와주고 싶지만 너와 나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오늘은 도와주고 싶지만 못 가겠다. 네가 조금 어려워도 오늘은 그냥 조금 어떻게 좀 해봐라. 좀 사람들 좀 다시 한번 구해보고 엄마가 좀 누구누구 있는지 좀 나도 알아볼게.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대신 뭘 알아본다는 방식으로 역할을 해준다면 그것도 나 몰라 네가 뭐 어렵든 말든 나 상관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또 뻗대는 게 아니라 도움은 주지만 서로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말씀이 훨씬 더 자식들에게는 와 우리 어머니 정말 참 지혜로우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올라와서 이후에 또 어머니가 또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그거를 견뎌줄 수 있는 자원을 또 저축해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좀 심리를 조금만 더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심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 저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서로 좋으려면 진짜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뭐지? 근데 겉으로 원하는 거를 말해요. 근데 그게 원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더 근원적으로 원하는 게 있는 겁니다. 여보, 설거지 좀 도와줘. 자, 원하는 게 설거지예요? 아니에요. 맞죠? 아니에요. 맞나? 모르겠어요? 설거지 좀 도와줘. 그럼 설거지 도와주는 게 원하는 거 맞죠?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설거지를 도와달라는 거는 그래, 설거지 도와주면 좋지. 근데 그게 뭐예요? 핵심 욕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설거지를 도와줬어요. 근데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푸샥푸샥 하면서 그냥 막 유리가 깨질 것 같은 일보 직전까지 토박토박해. 그러면 아 여보 됐어. 아 그만해. 내가 차라리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라 그래. 그러면 아 여보 설거지 도와주라며. 내가 마음을 내서 도와줘도 내가 좀 고맙다고 말할까 말까 한데 그런 식으로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할 것 같으면 하지 마. 그러면 남편이 좀 뭐라 그래. 아니 도와달라 그래서 도와줘도 뭐라 그러네. 내가 도와주나 봐라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어? 도와줄 때도? 영혼을 담아서 도와줘야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투닥투닥 하면은 누가 좋아요? 그러면 아 설거지를 도와달라는 욕구의 더 핵심 욕구는 영혼을 담아서 즐겁게 도와달라는 얘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야. 더 근원적인 것은 뭐냐. 내가 이러한 집안일을 할 때 당신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서 나와 함께 뭔가 시간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텔레비전 보면서 뭐 이렇게 오징어 뜯으면서 다리는 이렇게 탁자 위에다 올려놓고선 내가 설거지를 하는지 뭘 닦는지 그래가지고 걸레질을 하면은 다리라도 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하면서 아 여보 좀 치워 좀 내가 이거 걸레 따는 거 안 보여. 그러면 아 이렇게 무릎 굽혔다가 다시 또 이렇게 피면서 아무 생각 없이 거기 집중하고 있으면 아내로서 정말 남편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 마음이 허하다. 한 집안에 같이 사는데 아내가 뭘 하는지 어떤 마음인지 아무 관심이 없다. 그럼 뭐예요? 함께 이 공간에 같이 있으면서 함께 시간을 같이 나누면서 서로 같이 있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는 걸 떨어져서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정말 당신의 마음을 안다. 당신 되게 고생한다. 지금 당신 무슨 일을 하고 있다. 이 정도는 의식을 하고 있어야 여보 내가 설거지 도와줄게. 아유 당신 걱정하지 마. 텔레비 봐. 그냥 드라마 보면서 당신 편하게 있어. 당신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바깥에서 힘들었어. 텔레비 봐. 그러면 남편은 그 한 말 하고 3시간을 편하게 소파에서 뒤집어져도 앞뒤로 뒤집고 이리저리 둥글어도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다. 근데 그 말 한마디를 안 해서 설거지를 도와줘도 욕을 먹고 야단을 맞는다. 그리고 내 다시는 내 설거지 안 해봐라. 이랬다면 설거지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내 마음을 같이 알아달라. 함께 뭔가 같이 하는 그러한 소속감, 부부가 같이 뭔가 일치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좀 당신 갖게 좀 했으면 좋겠어라는 말인데 그 말을 말로 하기가 쉬워요? 뭐라고 해야 되겠어? 그러면 여보 나 좀 도와줘. 이런 말로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할 때 뭐를 진짜 원하는지를 아는 거.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알면 설거지를 안 도와줘도 말로 때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설거지를 해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 핵심 욕구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심리형성 프로그램에 오세요. 그래서 내 자신의 어떤 감수성을
높이는 연습들을 하게 되면 내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항상 행동했던 것에서 타인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 저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럴 때 드디어 우리는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I'm okay, you okay를 위한 하나의 노하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몰라서 못 도와주지. 알면야 왜 못 도와주겠어요. 지나가는 그 행인 중에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길 물어보면은 시간 좀 남으면 거기까지 가가지고 저기 해야 하고 안내까지 해주는 그런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사는 사람도 왜 이렇게 냉랭하냔 말이야.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야. 이게 몰라서 못 도와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부부가 헤어지는 거는 결국 부부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서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도 안 되니까 헤어지지. 정말 헤어지고 싶어서 헤어지는 사람들이 있겠나. 그렇게 보기가 되게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방법을 안 구하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구구단 외울 때 사람에 대해서 감정과 욕구를 알아차리는 그런 것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 근데 제가 그 미국에서 킨더 그 교과서 그리고 그 킨더에 가서 그러니까 6살, 7살, 8살 애들이 그 유치원에서 뭘 공부하는지를 한번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게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체험하는 교육을 시켜요. 관계를 체험하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에서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저 친구는 무슨 감정이 올라올까?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우리 아이는 여기 이렇게 같이 모여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은 저 스티브라고 해보세요. 스티브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저는 그러한 이야기를 던지는 교육이 어려서부터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헤아리는 정서적 감수성을 길러주는 그 교육이야말로 우리가 서로 사랑을 진짜 잘할 수 있는 진정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 이거 잘못했어 안 했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벌 받아 가가지고 벽 보고 서 있어. 이런 그 행동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분별을 해서 잘못한 행동을 하지 않고 자꾸 잘하는 행동으로 강화시키려는 교육이 아니라 내가 한 행동과 말이 저 친구에게 어떻게 느껴졌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게끔 해주는 교육이 진짜 아이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 감수성이 활발해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그 연령대 그런 교육을 하게 되면 이후에 굳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학원 다니고 심리치료 받고 심리학 강의를 들을 필요도 없다. 그 감수성이 예민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로 웬만하면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고난 그러한 이제 이 남의 그 정서적인 감수성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훈련을 해야 될 때 못하면 이게 그 때를 놓치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판이 닫히면 잘 커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정서적인 감수성을 통해서 도덕지능, 감수성지능 그리고 우리가 사회성지능 그런 여러 가지 다중지능을 계속해서 성장시켜야 될 그 발달 과제를 그 연령대에 수행하지 않으면 이거를 다시 회복한다는 게 참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의 과제를 수행하지 못해서 얻게 되는 그러한 나의 결핍, 그거로 인한 상처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가 상처를 아물고 끝까지 인생을 마무리할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치유해가는 과정으로 어차피 사는 게 인생 아니겠냐 이렇게 그냥 삶에 대해서 넋두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꼭 그렇게만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진짜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복음화되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자매님 말씀 한번 말씀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분 계세요? 그럼 마이크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부모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전 아들이고 이제 다 돌아가셨는데 이런 어떠한 짐승도
결혼 이후까지 책임지는 짐승은 없어요. 짐승이기 전에 동물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모가 된 자는 낳아주고 길러주고 또 사회적으로 학습을 시켜줘야 되고 그 나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의무라고 생각해요. 어떠한 그 들짐승도 우리 어머니가 날 낳아줬고 또 길러줬고 뭐 먹이를 다른 짐승 잡아다가 먹이를 줬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뭐 효도하는 들짐승은 없어요. 어떠한 동물도. 그렇게 20살까지 키워줬다고 그래서 그 아이가 부모한테 난 널 키워주고 그랬으니까 너 나한테 효도해. 그런 마음 자체도 그건 교만한 마음이다. 그리고 또 20살을 넘어서 해주는 것은 오버하는 것이다. 부모로서. 다만 그 애가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해주는 것은 관계적 관계에서 너 요구할 수 있다 나는. 그러니까 20살 넘었는데 나 학원 다니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네가 나중에 돈 벌으면 나한테 갚어라고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지가 스스로 부모가 된 자로서 도와가지고 뭐 집도 사주고 뭐 했으면 자기가 줬는데 왜 그걸 요구를 해요? 거지근성이지. 부모가 거지근성을 가지고 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난 그렇게 생각. 그래서 그리고 20살 넘어서 할 때는 그 이후에는 떼어내야 한다고 봐요. 들짐승들도 어느 정도 크면은요, 으르렁 해가지고 다 쫓아내요. 자기 집에서. 나가 살으라고. 당연히 부모가 자식이 20살 넘었으면 보내야지. 근데 그 부모가 아들도 약간 거지근성이 있어가지고요, 캥거루처럼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되도록이면 이제 항상 학습시킬 때부터 어느 정도 성인이 됐으면 나가 살아라. 안 나가 사는 건 어쩔 수 없죠. 집이 없고 소위 말하면 처지가 안 됐으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안 나가는 거거든요. 20살 넘었는데 뭐 한 10억을 가지고 있다. 나가지 말고 나랑 살으라고 해도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참아주는데 항상 학습은 시켜야 된다. 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 또 여성분들하고 또 저는 남성이고 여성분들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생각이 달라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옳으신 말씀이고 또 지당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독립적인 성인이 됐으면 부모의 역할은 이제 다 거기서 끝난 걸로 보고 우리가 서로의 경계를 지켜주고 온전히 다 큰 성인으로 존중해 주는 거 항상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그 이후에 경제적인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 도와줄 수는 있지. 그렇지만은 네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원금이라도 갚아라라는 쪽으로 합리적 그러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또 추구해 가고 그렇게 하면은 참 서로가 불필요한 정서적인 문제들이나 이러한 그 형제들 간의 예를 들면 부부 간에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산상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아예 기대를 하지 않도록 해주고 그리고 나서 도와주면 고마운 거지만 그런데 안 도와준다고 해서 부모에게 때를 쓰거나 내놓으라 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지 않겠나. 이렇게 사회적인 어떠한 집단 의식이 그런 식으로 조금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러면은 그거는 또 문제다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냥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이 더 기능하고 기능하지 않은 것이 시대마다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런 다른 가치관과 또 다른 생각이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도 나의 생각, 아까 형제님 말씀해 주신 거 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그렇게 살 거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도 요청하고 그렇게 하면 좋다라고 충고해 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비판하지 않고 그럴 나름대로의 이유가 또 있는데 그건 내가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 여지를 둔다면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도 아직 성장의 과정에 있을 때 얻어지는 불필요한 그런 갈등이나 이런 충돌을 서로 좀 막아내면서 그래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러한 판단이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판단보다 우선해야 된다는 거에 동의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보웬이라는 학자도 이것을 이제 그 분화 수준이라고 표현합니다. differentiation이라는 용어로 표현해요. 감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성으로 딱 봤을 때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이래야지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아닌 것도 기라 그러고 긴 것도 아니라 그러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러한 분화 수준이 높아야만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과연 그것이 인간적인 우리 삶의 이상 수준이지만 가능하겠냐. 이런 데에 대한 회의론이 있어요. 행동경제학의 이론으로 보면 우리 인간이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그거에 대한 이 퍼센트는 대다수가 그렇게 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 변형계의 지배를 훨씬 더 세게 받고 있는 게 우리의 대뇌피질과 전전두엽의 명령체계보다 훨씬 더 강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합리적 판단보다는 감성적 판단 또는 느낌이 어떻게 보면 이성적 판단보다 굉장히 앞서고 우선적이고 되게 강렬해요. 근데 그거를 인간적 현상으로 우리가 수용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이성적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를 판단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 그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인간성을 부정하면서 이상성으로 넘어갈 때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고 그리고 현실에서 좌초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이지 않지만 감성적이고 또 때로는 비합리적인 것에 대하고도 우리가 그래도 이게 맞지만 또 인간이 뭐 꼭 그렇게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돼? 때로는 정으로 그냥 들어도 안 들은 척, 알아도 모르는 척,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한 거를 내가 봤어. 그래도 못 본 척 해주는 이런 아량,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걸 고쳐줘야 되는 합리성보다는 품어주는 그러한 감성이 우리에게서는 훨씬 더 서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형제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또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든 우리 인간들을 다 껴안고 사랑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다음 시간에 또 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모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